문이 굳게 닫힌 태양그룹 본사 응접실. 사람의 관상만으로 뭐든 맞출 수 있다는 12살 하준이 회장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를 믿을지 배신자를 믿을지. 강석호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평생 사람을 믿어온 거물의 눈앞에 소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말이 틀리면 그 대가는 네 아버지의 목숨이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니? 회장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비가 오려는지 후덥지근한 공기가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낡은 복덕방 뒤편 습기 찬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 안쪽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어른이 12살 난 아이 하준 앞에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낮게 깔린 상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아 무심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쪽집게 동자라 부르며 신통방통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준은 신기가 있는 것도 관상을 볼 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IQ 168이라는 경이로운 두뇌로 상대방의 신발에 묻은 흙의 색깔, 손톱 밑에 때 말하는 중간중간 떨리는 눈꺼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맞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도 하준은 평소처럼 한 노인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노인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들고 와 큰 투자를 해도 될지 묻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노인의 구두굽이 한쪽만 심하게 달아있는 것과 손목에 찬 가짜 시계를 보고 그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상태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노인을 부추기는 남자의 눈동자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명백한 사기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곧바로 사실을 말하는 대신 어른들이 믿을 법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낮게 깔며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마에 어두운 살기가 드리웠어요. 재물을 뜻하는 코끝이 평소보다 붉게 달아오른 걸 보니 오늘 그 돈 내놓으면 내일은 길거리에서 주무시게 될 운명입니다. 특히 저기 서 있는 사람, 눈끝에 남의 것을 탐하는 역마살이 잔뜩 끼어 있으니 당장 멀리하세요. 어린아이 특유의 맑은 목소리에 섞여 나오는 관상 용어들은 노인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돈가방을 가슴팍에 꽉 껴안았습니다. 사기를 치려던 남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하준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에 막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람들이 복채로 두고 간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준이 이런 위험한 가짜 관상과 연극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아버지를 대신해 한 푼이라도 벌어 약값이라도 보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평화롭던 골목에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의 예언 때문에 거액을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놓쳤다고 믿는 다른 집안의 아들들이 하준을 찾아온 겁니다. 이 조그만 놈이 감히 우리 아버지 인생을 망쳐?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건장한 사내들이 하준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가방에 들어있던 소중한 지폐들이 빗물 섞인 흙탕물 위로 어지럽게 흩뿌려졌습니다.
하주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굴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섞인 고함과 차가운 욕설이 비처럼 쏟아졌고 하주는 젖은 땅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았고 이 가짜 연극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하준을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하준아, 지금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방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멱살을 잡고 있던 사내들도 놀라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빗물과 진흙에 젖어 엉망이 된 하주는 정신없이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하준의 머릿속은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만 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동네 꼬마의 장난 같은 연극이 아니라 악마와라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의 눈빛이 정과는 다른 서늘한 총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들이닥치는 차가운 빗줄기가 하준의 젖은 어깨를 때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뒤섞인 응급실. 복도는 어린 하준에게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준은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복도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멀리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수술실로 급하게 실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의 손은 어느새 거칠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그 손이 침대 밖으로 힘없이 떨어질 때 하준의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은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시한 수술비와 입원비 명세서를 본 하준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네 복덕방 뒤편에서 꼬깃꼬깃 모았던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다 합쳐봐야 수술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준의 천재적인 두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돈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아이의 발목을 옥죄었습니다. 하준은 수술 동의서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사람의 심리를 읽고 행동을 예측하면 무엇 하나 싶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아버지의 숨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무력함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보호자님, 미성년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친척분들이라도 빨리 연락해 보세요. 병원 관계자의 사무적인 말투는 하준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연락 닿는 친척 하나 없다는 사실을 하준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병원 로비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주머니 속 지폐들을 만져보았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눅눅해진 돈들을 보며 하준은 뼈저리게 자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서는 절대 안 돼. 동네 노인들 상대로 용돈이나 버는 가짜 관상쟁이 짓거리는 이제 끝이야. 그 정도 수준으론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도 아버지를 살릴 수도 없어. 하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더 큰 판에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아이의 몸을 떨게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살라는 아버지의 유언 같은 당부를 어기고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진짜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비 천장에 매달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태양그룹 강석호 회장이 건강 악화로 이 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 회장을 둘러싼 수많은 수행원과 비서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강 회장은 굳건한 거물처럼 보였지만 하준의 눈에는 그를 보자 하는 박 실장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박 실장이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짓는 그 미세한 입꼬리의 비대칭과 카메라를 의식하며 일부러 훔치는 가짜 눈물. 하준은 본능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슬퍼하는 게 아니야. 사냥감이 쓰러지길 기다리는 늑대의 눈빛이야.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거대한 재벌가의 싸움 속에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다시 주춤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라고 저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겠어. 괜히 나섰다가 감옥에 가거나 쫓겨나기만 할 거야. 하준은 모험의 소집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공허한 기계음과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는 하준에게 선택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젖은 옷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동네 꼬마 쪽집게 동자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심장 속으로라도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지독한 천재. 소년 하준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준은 강 회장이 머무는 최상층 VIP 병동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하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얼룩진 낡은 티셔츠와 밑창이 다 떨어진 운동화. 누가 봐도 길을 잃은 가련한 아이의 행색이었지만 하준의 눈빛만큼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최상층 복도에 내리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성벽처럼 하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른들의 위압적인 기운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지만 하준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하준은 당황하지 않고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침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회장이 입원하면 수행원들은 긴장한 기색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준의 눈에 비친 그들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특히 경호원들이 박 실장을 바라볼 때의 그 미세한 눈짓, 그리고 박 실장이 병실 문고리를 잡기 전 뒤에 선 비서와 주고받는 찰나의 고개 끄덕임. 그것은 걱정하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 거사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는 공모자들의 신호였습니다. 하준은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박 실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박 실장은 가소롭다는 듯 하준을 내려다보며 쫓아내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복도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실장님, 왼쪽 주머니에 든 그 종이 회장님이 아시면 실장님 인생은 오늘로 끝날 텐데요. 하준은 박 실장의 걸음걸이가 왼쪽으로 미세하게 쏠리는 것과 자꾸만 주머니 쪽으로 손이 가는 강박적인 행동을 보고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당황한 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하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관상을 보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의 안색이 아니라 회장님 뒤에서 칼을 만지작거리는 저승사자들을 보러 왔습니다. 박 실장은 아이를 미친놈 취급하며 밀치려 했지만 병실 안에서 들려온 노쇠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아이를 들여보내라. 병실안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강석호 회장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으로 얼룩진 외로운 노인의 얼굴이 하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하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준의 눈 속에 담긴 지독한 절박함과 그 너머의 천재적인 광기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하준은 회장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의 호흡주기, 옆에 놓인 알약의 종류, 그리고 방금 전 박 실장이 건네준 서류를 보는 회장의 미간 주름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까지. 하준의 머릿속에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회장님 곁에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들만 득실거립니다. 특히 회장님이 가장 믿는 그 그림자가 조만간 회장님의 심장을 겨눌 겁니다. 하준의 단호한 말에 병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12살 난 아이가 내 운명을 논하겠다고? 내 말이 틀리면 넌 사기죄로 평생 빛을 못 보게 될 게다. 내 아비의 수술비는커녕 장례비도 못 건질 텐데 그래도 하겠느냐? 하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안했습니다. 틀리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제 아버지의 수술비를 주십시오. 저는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회장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러 온 겁니다. 강 회장은 하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확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하준이 지목한 배신의 징후들이 자신이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끄덕였습니다. 좋다. 딱 일주일 주마. 그동안 내 곁에서 누가 배신자인지 찾아내봐라. 만약 증명해낸다면 내 아버지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와 내 아비는 이 세상에서 소리소문 없이 지워질 것이다. 하준은 드디어 거대한 거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들어온 이 화려한 감옥에서 하준은 이제 12살 아이가 아닌 가장 위험한 사냥꾼이 되어 박 실장과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체와 같았습니다. 높게 솟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대리석. 복도는 어린 하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냄새를 막기 위해 온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강 회장은 하준을 손잡벌 손님이라 공표하며 곁에 두었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하준을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의 수족이라 불리는 박 실장은 하준을 대놓고 멸시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박 실장은 하준을 서재로 불러 차가운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꼬마야, 내가 회장님 눈을 잠시 가린 모양인데 여긴 내가 놀던 골목바닥이 아니야. 애송이 무당 흉내는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내 발로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박 실장의 위협적인 말투에도 하준은 찻잔만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준은 박 실장이 말을 할 때마다 오른쪽 눈썹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과 찻잔을 쥐는 손가락 마디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분노였습니다.
하준은 입을 여는 대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가상의 노트를 펼치고 저택 사람들의 동선을 데이터화했습니다. 강 회장이 주재하는 경영회의 시간, 하준은 구석에 앉아 관상을 보는 척 눈을 감고 귀를 열었습니다. 하준이 분석한 것은 복잡한 경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준은 박 실장이 보고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미묘한 화법에 주목했습니다. 박 실장은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절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진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라며 교묘하게 확신을 피했고, 문제가 생길 법한 사안은 늘 담당 부장에게 지시해 두었으니 곧 해결될 것입니다라며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하준은 박 실장이 항상 질문의 본질을 비껴가고 책임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배신자의 언어 습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택 안의 사람들은 박 실장의 눈치를 보며 하준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하준이 분석한 결과 비서실의 막내 직원과 운전기사까지 이미 박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준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들여서 집안 망신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회장님이 노망나신 게 분명해.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이 하준의 귀에 박혔지만 하준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준은 오히려 그런 조롱 속에서 누가 박 실장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지, 누가 겁에 질려 억지로 동조하는지를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하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강 회장의 오랜 가사도우미였던 정 여사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하준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얘야,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괴물들이 사는 굴이란다. 조심해야 해. 하준은 정 여사의 눈에서 진실한 걱정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박 실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비리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정 여사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박 실장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강 회장의 신뢰가 깨지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가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은 하준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리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박 실장이 판 함정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함정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야만 진짜 배신의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하준의 두뇌는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준은 저택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하준은 그 침묵의 틈바구니에서 박 실장이 설계한 거대한 덫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 실장은 하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준의 천재적 통찰이 완벽하게 틀렸음을 공식화하여 강 회장의 마지막 신뢰를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실장은 다급한 표정으로 강 회장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이 담긴 기밀 서류가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이미 범인을 특정한 듯 재무팀의 한 대리를 지목하며 그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렸다는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하준은 평소처럼 그 대리의 안색과 행동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하준이 수집해온 그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리는 겁이 많아 배신을 할 위인이 아니었지만 박 실장이 내민 가짜 장부와 CCTV 기록은 하준의 모든 논리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하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자, 우리 용한 동자님. 내 눈에는 저 대리가 범인으로 보이느냐? 내가 말하는 그 통계학적 관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모양이지? 하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숫자와 패턴의 법칙이 박 실장이 정교하게 심어둔 가짜 데이터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은 하준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공식화하며 하준의 지능 자체가 사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준의 유일한 무기였던 분석력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진짜 기밀을 빼돌린 것처럼 꾸며진 서류 더미가 하준이 머물던 방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준이 범인을 찾으러 저택을 돌아다니는 동안 박 실장이 사람을 시켜 하준을 배신자로 몰아넣을 증거를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어왔지만 자신이 거둔 마지막 희망인 아이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호의를 이렇게 갚는단 말이냐? 너 역시 그저 눈치 빠른 사기꾼에 불과했구나. 강 회장의 질책에 하준은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준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 수술비를 결제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통보였습니다. 시간은 하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박 실장의 가짜 논리는 완벽했으며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하준을 경찰에 넘기라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준은 눈을 감고 머릿속에 흩어진 수만 개의 파편 같은 기억을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 톤, 땀방울의 위치, 가짜 장부의 인쇄 상태까지. 하준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제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 저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저에게 딱 12시간만 주십시오. 범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배신자가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 실체를 제 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눈 속에 담긴 지독한 절망과 그 너머에서 타오르는 광기를 보았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다. 그때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내 아비의 산소호흡기는 내가 직접 뗄 것이다. 하준은 비틀거리며 저택 지하의 어두운 방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하준의 뇌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어두운 창고 방, 습기찬 공기와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하준의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하준은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벽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슬 퍼런 경고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직접 떼겠다는 그 잔인한 말은 12살 소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가 있으면 무엇 하나 싶었습니다. 박 실장이 정교하게 짜놓은 거짓의 그물은 하준의 논리를 비웃듯 사방에서 옥죄어 오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무거운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준은 문득
아버지가 예전에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준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하준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은 관상이라는 이름의 가짜 연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럴듯한 무속 용어로 운명을 읊어주던 그 기만적인 행위가 결국 자신을 이 지하방에 가두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상가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몽당 연필을 쥐고 벽에 붙은 낡은 신문지 뒷면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하준은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택에서 보고 들은 모든 찰나의 순간들을 뇌 속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IQ 168의 지능이 비로소 풀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실장이 보고서를 읽을 때 미세하게 떨리던 성대의 주파수,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대리의 구두 굽에 묻어있던 먼지의 색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출되었다는 서류의 페이지마다 찍힌 미세한 인쇄 불균형 패턴까지 하준은 보이지 않는 선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었던 가짜 데이터들 속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를 조작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쓰던 특유의 맞춤법 실수를 그대로 남겼고 가짜 증거를 심기 위해 하준의 방에 잠입했던 경호원의 발소리 패턴은 하준이 잠든 척하며 미리 기록해둔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준은 신문지 뒷면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방대한 숫자와 기호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관상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과학적 증거이자 박 실장의 목을 조를 거대한 그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녘 정적을 깨고 철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보낸 경호원들이 하준을 이사회 회의실로 끌고 가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준의 몰골은 엉망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샌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옷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회의실 복도 끝에서 하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는 듯 하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애송아, 이제 내 아비 장례 치를 준비나 해라. 내가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실장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겁먹은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결론을 내린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하준을 응시했습니다. 회장의 앞에는 이미 하준을 내쫓고 박 실장의 계획대로 회사를 재편하려는 안건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하준은 가슴품에 소중히 간직한 자신이 밤새 정리한 기록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관상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가짜 숫자들을 치워드리러 왔습니다. 하준이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자 강 회장의 눈빛이 일순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전율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동안 관상을 본다며 침묵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계산하고 기록하기 위한 관찰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하준을 어린 무당이 아닌 지혜로운 조력자로 인정하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하준은 비로소 사기꾼 소년이라는 껍질을 완전히 깨고 거인들의 전장에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석호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된 운명의 날이었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실장은 이미 대다수의 이사진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정장을 매끈하게 차려입고 상석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초라한 행색의 하준이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지샌 아이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하준을 가리키며 이사진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강 회장님이 얼마나 판단력을 잃으셨는지 말입니다. 이런 근본도 없는 어린 사기꾼의 말에 휘둘려 회사의 기밀을 유출시키고 이제는 이 거룩한 이사회장에까지 아이를 들였습니다. 이것이 태양그룹의 수장으로서 하실 행동입니까? 박 실장의 날카로운 공격에 이사진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미리 매수한 이사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해임한 찬성 버튼에 손을 올린 채 회장의 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해임 서류에 회장의 직임만 찍히면 그룹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그 가짜 관상쟁이 노릇이나 하다가 가거라. 어차피 내 아비는 오늘로 끝이니까. 하준은 그 비열한 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이사회장의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님,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나요? 실장님 관상이 어제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욕심이 턱 끝까지 차올라 곧 무너질 형국이거든요.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저놈의 관상 타령이냐? 당장 저 사기꾼 꼬마를 끌어내라.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여유롭게 하준을 비웃으며 강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강석호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래서 하준아, 넌 결국 마지막까지 내 기대를 저버리고 사기꾼으로 남겠다는 거냐?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다니. 넌 결국 사기꾼이었구나.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일침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하준을 향해 깊은 실망감을 가득 담은 눈빛을 보냈고 박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회장마저 아이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돌아섰으니 이제 자신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박 실장은 완벽하게 방심했습니다. 강 회장의 이 차가운 연기는 사실 박 실장이 이제 다 끝났다고 믿게 만들어 그가 숨겨둔 마지막 패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는 하준과 강 회장의 치밀한 속임수였습니다. 박 실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서에게 해임 서류를 내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류가 강 회장의 손앞에 놓이고 회장이 펜을 들어 서명하려는 찰나의 순간 하준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은 이사회장의 대형 스크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저는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 대신 다른 걸 좀 봤습니다. 하준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스크린에는 박 실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박 실장이 지난 3년간 회장 몰래 빼돌린 비자금의 상세 내역과 오늘 아침 경쟁사 대표와 나눈 비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쥐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장 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비자금 동선과 조작된 보고서의 대조표, 그리고 오늘 아침 박 실장이 경쟁사 대표와 나눈 비밀 통화 녹취록의 파형은 그가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준을 사기꾼이라 비웃던 이사진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가짜야. 저 조그만 놈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이건 조작된 거야. 박 실장은 마지막까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자의 여유 대신 사냥감의 비참한 울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준은 차분한 걸음으로 박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고 싶어 했던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얼굴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실장님의 얼굴 주름이 아니라 당신이 탐욕으로 망가뜨린 숫자의 궤적이었습니다. 하준의 이 고백에 회의장 안은 다시 한번 거대한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준이 신통방통한 동자동자인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은 IQ 168의 천재적인 두뇌로 박 실장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추적해왔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하준은 박 실장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보냈던 보안팀장의 심리를 역이용해 오히려 박 실장의 개인 컴퓨터 접근 권한과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박 실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하준을 가짜 관상쟁이로 몰아넣으려 했던 모든 프레임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을 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하준을 사기꾼이라 꾸짖던 노쇠한 노인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다시 한번 천하를 호령하던 거물의 광채를 되찾았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박 실장의 만년필을 지팡이 끝으로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 자네는 이 아이의 눈을 읽지 못했어. 이 아이는 관상을 본 게 아니라 자네의 추악한 영혼을 데이터로 증명해낸 거다. 자네가 믿었던 그 거짓된 숫자들이 결국 자네를 무덤으로 인도했군. 강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가장 신뢰하던 신복들이 이미 하준이 건넨 자료를 토대로 박 실장의 비리를 모두 실토한 뒤였습니다. 박 실장은 무릎을 꿇고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회장은 매정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박 실장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준은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자의 말로는 이토록 허망하고 차가운 법이었습니다. 하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늑대굴 같은 이곳에서 12살 소년이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해냈습니다. 박 실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하준에게 다가가 작은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준아.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정직을 지켜냈어. 내가 보여준 것은 관상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다. 회장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준의 참아왔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사회장은 이제 하준을 향한 경외심 섞인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짜 관상가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소녀는 그 어떤 신통력보다
강력한 진실의 힘으로 거대한 재벌가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하준이 아버지의 수술팀에게 연락해라.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붙여라. 조금이라도 늦으면 너희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강 회장의 호통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태양그룹 본사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날 이사회장에서 벌어진 12살 소년의 기적 같은 반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그 화려한 소음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강 회장이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최고급 세단을 정중히 사양하고 평소처럼 흙먼지가 조금 묻은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 아래 아버지가 정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제법 건강한 생기가 돌았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는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마른 손을 뻗었습니다.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고 강 회장이 약속한 대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매달려 아버지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준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소년이 짊어지기엔 너무나 가혹했던 세상의 짐이 아버지의 온기 속에서 비로소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준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예전과는 다른 단단한 눈빛을 지닌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남의 얼굴 살피는 관상은 그만 봐도 되겠구나. 자, 이제 내 손금을 봐라. 내 인생은 내가 직접 보는 거다. 그 한마디는 하준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남이 정해준 운명에 기대어 사기꾼처럼 살던 시절은 끝났으며 이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라는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강석호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하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하준에게 평생을 써도 남을 거액의 보상금과 그룹 차원의 후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의 수술비와 건강을 되찾은 것만으로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짜 동자가 아니라 숙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학생 하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많은 어른이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아왔던 노회한 거물에게 하준의 거절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준은 다시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쪽집게 동자가 사라진 복덕방 뒤편 골목은 예전보다 한적해졌지만 하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준을 보며 아쉬운 듯 아는 체를 했지만 하준은 더 이상 그들의 안색을 살피거나 거짓된 운명을 읊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준은 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진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관상을 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진짜 지혜를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관상가라는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기로 했던 하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아이의 영혼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어느덧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다시 소박한 일상을 시작하셨고
하준의 집에는 매일 저녁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준은 가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그 치열했던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화려한 저택과 차가운 이사회장,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했던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아이가 가져온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얼굴의 주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정직한 선택과 그 선택을 책임지려는 의지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척하며 세상을 속여야 했던 소녀는 결국 가장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진실과 진심을 찾아내어 자신의 소중한 세계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하준의 앞날에는 남이 그려준 사주팔자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그려나갈 눈부신 지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택,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이야말로 하준이 거친 세상의 파도를 넘어 가져온 가장 귀한 영약이었습니다. 오늘 하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관상보다도 아름답고 환한 진짜 주인의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